어머니, 빨리 재산 포기서에 도장 찍으세요. 80세 김예란 할머니, 췌장암, 시한부 6개월 선고. 하지만 자식들이 보여준 건 눈물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의 암 소식보단 주식 걱정에 타워팰리스 가장 작은 방에 감금에 못 버티고, 둘째 딸에게 도망 왔지만 어머니를 반겨준 것, 지하실 창고의 부실한 컵라면이었다. 마지막으로 8년간 연락 두절된 사업 실패한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작은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명동 한복판 60년 전통의 한정식집 계란가게 주방에서 새벽 5시부터 장을 보던 김예란 여사는 최근 들어 계속되는 복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을 지켜온 그녀였지만, 어제부터는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서울대병원 진료실, 의사는 CT 촬영 결과를 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계란 할머님,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앞으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계란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전 남편 정훈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혼자였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세 자녀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 한 번호를 찾아냈다. 박 변호사님, 접니다. 지금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초동 작은 법무법인 사무실. 박정수 변호사는 40년 지기 친구의 부인을 맞았다. 계란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사모님, 혹시 6개월이래요. 계란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정훈이가 맡겨둔 그 봉투,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네요. 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특별한 계약을 남기셨습니다. 봉투를 뜯으며 그는 계속했다. 사모님의 남은 시간 동안 자녀분들이 어떻게 모시는지에 따라 회장님이 비밀리에 모아두신 1,000억 원의 상속자가 결정됩니다. 계란의 눈이 커졌다. 1,000억이라고요? 정훈이가 그런 돈을 어디서?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부동산 투자와 주식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지만 자녀분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모님만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시더군요. 강남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국내 최고 펀드 매니저로 불리는 이정식은 대형 모니터 6개에 둘러싸여 해외 선물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 혜란이 들어섰다. 명품백을 든 며느리 수진이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시가. 혜란은 아들에게 직접 말했다.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단다. 6개월 시한부래. 식당도 정리하고 당분간 여기서 신세를 져야겠구나. 정식의 손이 멈췄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지금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이라. 잠깐만요.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가. 여보, 지금이 그럴 때예요. 수진이 눈치를 줬지만
정식은 핸드폰을 들고 급하게 거래처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케라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30분 후에야 정식은 겨우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암이라고 하셨죠. 그럼 치료비가 많이 들겠네요. 아시다시피 저도 요즘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서. 치가, 엄마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 몇 달만 함께 있고 싶다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식이 냉정하게 말했다. 명동 식당 부지만 해도 20억은 넘을 텐데 그걸 팔면 치료비는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들도 있고. 수진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집값도 떨어지는 추세라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체 사장과도 아는 사이라. 케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준비해준 방은 펜트하우스 가장 구석진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없는 그 방에서 정식은 매일같이 재산 처분 서류들을 들고 와 혜란을 압박했다. 어머니, 이 각서만 써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어머니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케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에게 자신은 돌봐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재산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케라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타워 팰리스를 나섰다. 택시 안에서 딸 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서연아, 엄마야. 평창동으로 갈게. 어머니, 갑자기 왜요? 오늘 자선 바자회가 있어서 바쁜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아프단다. 암에 걸렸어. 오빠네서는 좀 힘들더구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암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오세요. 평창동 대저택 5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세워진 현대식 한옥이었다. 사위 민호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지은 집이다. 서연은 현관에서 어머니를 맞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머니, 혹시 누가 따라온 건 아니죠? 요즘 파파라치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서연은 SNS 팔로워 50만 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였다. 매일 럭셔리한 일상과 봉사활동 사진을 올리며 완벽한 사모님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췌장암이래. 6개월. 어머니 쉿. 서연이 급하게 혜란의 입을 막았다. 하늘이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 수능 앞둔 시기인데 충격받으면 어쩌려고요. 서연은 어머니를 지하 1층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좀 쉬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밖에 나가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좋아해서. 지하실은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었다. 습기 냄새가 나고 창문도 없는 곳. 서연은 간이 침대 하나를 설치해 놓고는 어머니, 여기가 조용해서 쉬기 좋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SNS에 게시물을 올렸다.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최고급 간병인을 모셔왔어요. 효도는 마음만으론 안 되죠. 실천이 중요해요. 샵효녀 샵어머니 사랑 샵가족이 최고. 사진 속에는 값비싼 영양제들과 꽃다발이 예쁘게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케란에게 주어진 건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이 전부였다. 서연은 혜란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극도로 꺼렸다. 어머니, 암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서 사람 많은 곳에 나가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혜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딸에게 자신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존재였고 오직 SNS용 효녀 이미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케라는 지하실의 찬 바닥에 앉아 오래된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연락처 맨 아래 8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가 있었다. 막내 아들 우진. IMF 때 사업에 실패한 후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아온 아들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8년 전 마지막 통화에서 우진은 어머니, 저는 이제 형님들처럼 성공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었다. 그때 혜라는 차갑게 대답했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첫째와 둘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 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나 지금 목소리였지만 8년의 세월만큼 늙어 있었다. 우진아. 엄마야.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우진아.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갈 곳이 없어서.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어떻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세요? 우진의 목소리에 당황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췌장암이래. 6개월 시한부라고. 우진아, 엄마가 형이랑 누나한테 갔는데. 혜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어머니, 형님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모실게요. 아내한테도 벌써 말했어요. 우리 집은 좁지만. 전화 너머로 우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8년 동안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내랑 같이 작은 꽃집을 하고 있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8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우진아,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패 끼치는 거 아닐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주소만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요. 마포구 연남동 골목길, 작은 꽃집, 들꽃 향기, 앞에 낡은 승합차가 멈춰섰다. 우진이 급하게 뛰어나와 평창동에서 데려온 어머니를 부축했다. 8년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어머니, 집이 좁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정성껏 모실게요. 우진의 아내 미영이 나와 깊게 인사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우진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꽃집 2층 다락방, 경사진 천장 때문에 키 큰 사람은 허리를 굽혀야 하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우진 부부는 그곳을 깨끗이 치우고 새 이불과 방석을 깔아두었다. 작은 창가에는 미영이 직접 기른 들꽃 화분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이 방이 햇살이 제일 잘 들어요. 오후에는 꽃집 향기도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미영의 배려가 세심했다. 우진은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췌장암에 좋다는 약초들을 알아보았다. 돈이 없어 비싼 영양제는 살 수 없었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와 정성껏 약초를 다렸다. 건강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진한 갈색빛이 나는 약차였다. 어머니, 이거 쓰시죠? 하지만 몸에 좋다니까 참고 드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약차 한 잔을 내밀었다. 혜라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직접 끓여준 차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져 눈물이 났다. 고맙다, 우진아. 미영은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재료들로 혜란의 식단을 챙겼다. 비싸지 않지만 영양가 높은 음식들로 정성껏 차린 밥상.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요리는 못해도 정성만큼은 어디 안 지거든요. 병원비가 걱정된 우진은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았다. 담보로 내놓을 것이라고는 작은 꽃집뿐이었지만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기꺼이 포기할 작정이었다. 여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돈이 뭐가 중요해. 우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녁마다 우진 부부는 계란 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꽃집에 찾아온 손님들 얘기, 동네 고양이들 얘기, 사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들. 케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사람의 마음을 말이다. 한 달 후 정식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한 사립탐정에게서였다. 사장님, 어머님이 막내분 집에 계신 것 확인했습니다. 연남동 꽃집이요. 상당히 허름한 곳입니다. 정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 망한 놈한테 갔다고? 같은 시각 서연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즉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우진이한테 가셨대요. 혹시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서 재산을 넘겨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우진이 그 놈이 뭔데? 정식이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어머니의 20억짜리 식당과 부동산들. 그 모든 것이 실패한 막내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오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진이가 어머니를 세뇌시킬 수도 있어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암 때문에 정신도 흐릿해지실 텐데. 서연의 말에 정식의 눈이 번뜩였다. 맞아, 치매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게 어때요?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요. 서연이 제안했다. 이틀 후 정식과 서연은 법무법인을 찾았다. 그들이 준비한 서류에는 허위 사실들이 가득했다. 피후견인 김혜라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막내 아들이 어머니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고 있음. 재산 탈취를 목적으로 어머니를 격리하고 있음 등등. 변호사님, 어머니를 보호해야 해요. 막내가 어머니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정식이 연기를 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저런 식으로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서연도 가짜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일단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정식과 서연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를 방문해서 우진이 학대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녹음기와 몰래카메라까지 준비했다. 이번만큼은 실패할 수 없어. 정식이 이를 갈았다. 20억이 그 망한 놈 손에 넘어가는 꼴은 절대 못 봐. 형제는 서로의 탐욕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재산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다. 가정법원 신문 기일을 사흘 앞둔 화요일 아침, 서초동 박정수 변호사 사무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정식과 서연은 승리를 확신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반면 우진은 지하철을 타고 와서 낡은 정장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었다. 다들 모였군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식이 자신만만하게 나섰다. 변호사님,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서는 제출했고, 우진이가 어머니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머니가 치매 증상까지 보이시고 있으니까 우진이가 무슨 짓을 하든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서연도 거들었다.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정식 씨, 서연 씨. 혹시 어머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우진이가 어머니를 비좁은 다락방에 가둬놓고 정식이 말하려는 순간 박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제가 고용한 조사팀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 모두를 관찰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우진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심시켰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두 분이죠.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다. 정식 씨, 당신은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고 찾아오셨을 때 주식 거래를 우선시했고 어머님을 가장 작은 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죠. 정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어머니를 위한 서연 씨 차례입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했다. 당신은 어머님을 지하실 창고에 가두어 놓고 SNS에는 거짓으로 효녀 행세를 했습니다. 최고급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의점 컵라면만 드렸죠.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말을... 증거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까지 모두요. 여러분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내가 조용해졌다. 정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우진만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럼 이 조사는 언제부터? 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대답이 차가웠다. 고인이 된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였거든요. 박 변호사는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이제 고 이정훈 회장님의 진짜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첫 번째 영상은 정식의 타워 팰리스였다. 정식이 어머니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내밀며 협박하는 장면, 수진이 빨리 부동산을 처분하라며 재촉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불법 촬영 아닙니까? 정식이 항변했다. 합법적인 조사입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답했다. 회장님께서 미리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셨거든요. 두 번째 영상은 서연의 평창동 저택이었다. 서연이 어머니를 지하실로 안내하는 장면, SNS에 가짜 게시물을 올리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에게 컵라면을 던져주듯 주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우진의 꽃집이 나타났다. 우진이 새벽에 일어나 약초를 다리는 모습, 미영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부부가 어머니 곁에서 하루 종일 보살피는 장면들이 잔잔하게 흘러갔다. 박 변호사가 리모컨을 끄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회장님의 육성 유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피커에서 고 이정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란에게. 당신이 이 유언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효자 효녀였지만 돈이 생기자 달라졌죠. 정식과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나는 비밀리에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으로 1,000억 원을 만들었어요. 이 돈의 상속자는 당신의 마지막 6개월을 누가 어떻게 모시는지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우진이 놀란 눈으로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만약 정식이나 서연이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신다면 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탐욕만을 보인다면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그렇다면 1,000억 원 전체는 진짜 효자인 우진에게 모두 상속됩니다. 실내가 조용해졌다. 정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열며 정식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회장님의 최종 유언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나 이정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나의 장남 이정식과 장녀 이서연에게는 그들이 어머니에게 보여준 탐욕과 위선의 대가로 각각 1만 원씩을 상속한다. 정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버지 사업을 얼마나 도왔는데. 조용히 하세요. 박 변호사가 엄하게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숨겨진 재산 1,000억 원은 전액 막내 아들 이우진에게 상속한다. 그는 돈이 아닌 어머니의 마음을 선택한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서연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외쳤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진이는 사업도 망하고 빚쟁이인데 왜 1,000억을. 박 변호사가 서류를 계속 읽었다. 단, 이우진은 이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이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우진 씨, 당신은 6개월 동안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박 변호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정식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우진이 놈이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예요. 성년 후견인 신청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죠.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러분이 제출한 성년 후견인 신청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며 오히려 정신이 매우 또렷하십니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서연이 절규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1,000억이 그 망한 놈한테 갈 수는 없어. 또한 여러분이 제출한 허위 서류와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위증죄, 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과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정식은 이럴 수가 를 반복하며 중얼거렸고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우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변호사님, 정말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형님과 누나가. 우진 씨, 당신의 형제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돈을 택한 것을요.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고 이정훈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우진아, 내가 이 유언을 듣고 있다면 너만이 진정한 아들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 돈으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3개월 후 연남동 꽃집 2층 다락방에서 혜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우진과 미영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방 안에는 들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 편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우진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장례식장에는 정식과 서연도 나타났지만 그들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꽃집 단골들과 동네 이웃들이었다.
계란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장례를 마친 우진은 박 변호사와 함께 계란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000억 원 중 일부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계란각 부지에 무료 호스피스를 짓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평생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니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진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6개월 후 명동의 문을 연 계란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우진은 꽃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단 이사장을 겸했고 미영은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한편 정식과 서연은 각자의 삶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정식은 펀드 운용에 실패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서연은 허위 효녀 논란으로 SNS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1년 후 우진은 어머니의 기일에 호스피스를 찾았다. 그곳에는 혜란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걸려 있었다. 내 사랑하는 우진아, 엄마가 너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단다. 내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온기를 전해주렴. 그것이 엄마가 바라는 진짜 유산이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였음을. 그리고 그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음을. 호스피스 정원에서는 미영이 기른 들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 꽃들 사이로 환자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계란이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계약의 진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온기,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